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상황이 드디어 그냥 폭발까지 가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부통령이죠. 카멜라 해리스가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 유럽 전쟁 직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세계대전이 날까요? 그러면서 카멜라 해리스는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 어떻게 돼가는 것인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내 진입을 시작했죠. 여러분들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로이터 등이 보도를 했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에 친러시아 세력이 자체 수립한 공화국 두 곳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곳에 러시아 평화유지군 파견을 지시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이 두 곳이 있죠. 도니체크 그리고 루한스크가 있는데 이 지역에 러시아계가 많이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러시아계가 독립공화국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저 독립공화국의 독립을 푸틴이 남의 나라 이야기인데 자기가 지금 독립을 승인했고 그러면서 자 독립했으니까 니들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 러시아 연방에 들어오는 거 이제 이거 허락해 주겠다는 겁니다. 즉 우크라이나에 있던 그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이 지역을 각각의 독립공화국으로 선포하고 여기서 투표를 통해서 마치 크림반도처럼 자기네들이 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싫어 우리는 러시아 연방의 자치공화국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선거를 하도록 하라.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크림반도를 뺐던 거하고 똑같은 지금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아직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이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불법으로 이들은 간주하고 여기다가 평화유지군을 보내서 즉 러시아 정규군을 평화유지군 쪽 명목으로 들이밀어서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쫓아내겠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무슨 소리야 하고 붙으면 이제 완전히 우크라이나 전체에 대한 전면전을 감행할 것이고 우크라이나 군이 그냥 물러나게 되면은 이 크림반도를 뺏겼던 것처럼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이 지역을 그냥 뺏기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 러시아는 안 그래도 땅덩이가 저렇게 넓은데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노리고 있을까요? 과거에 레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잃으면 우리는 머리를 잃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이 우크라이나에는 아주 많은 식량, 완전 평원이고 또 토지가 워낙 비옥해서 그냥 뿌리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자원이 많다는 거예요.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복사이트 이런 자원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아주 경쟁 있는 땅이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정치인 지도자 똑바로 뽑고 제대로 줄 빨리빨리 이렇게 세팅 잘했으면 정말 굉장한 나라가 됐겠죠. 그리고는 위치적으로 여기가 이 모스크바를 남쪽에서 들이밀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방파제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를 다 먹으면 흑해 그리고 여기 있는 아조프해는 완전 내해가 되는 것이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 러시아 여기 시커먼 것이 러시아죠. 러시아가 이 아조프해를 나누어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내해가 안 되는데 이걸 다 먹어버리면 아조프해는 그냥 내해 즉 러시아의 하나의 호수로서만 호수처럼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영해 이런 거 이제 따져야 되는 것이죠. 이지 따져야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 흑해 전반에 걸친 이런 통제권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우크라이나 동쪽에 바로 폴란드가 있죠. 폴란드는 지금 이 서방 세계의 전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를 바로 칠 수 있고 한 이런 아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바스 지역을 교두보로 해서 우크라이나를 다 먹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특히 아조프해를 보면 우크라이나를 다 먹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명확해지는 것이죠. 내해가 되는 것이니까.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장악해서 30년 전의 패배를 만회하려 한다 라고 기사를 적었었는데요. 30년 전의 패배가 뭐냐? 바로 냉전의 끝이죠. 소련과 미국이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명운을 걸고 50년 동안 싸워왔는데 그 50년 경쟁의 결과가 1991년 12월 24일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끝나버렸죠.
그걸 다시 뒤집고 싶어한다라는 겁니다. 자, 세계의 관심은 러시아 군대가 서성이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몰려 있지만 푸틴의 야망은 그보다 더 큰 것을 노리고 있다. 그는 과거 공산권 진영의 불리한 결과로 끝난 미소 냉전 종식을 처음부터 다시 협상하기를 원하고 있다. 푸틴의 목적은 나토 확대 저지다. 그는 나토를 서방 세계의 기만, 약속 위반, 그리고 러시아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다. 그는 나토가 독일 동부로 군사력을 확대하기 이전인 1990년대 수준까지 군사력을 축소하고 뒤로 물리기를 원하고 있다. 푸틴은 과거 소련의 붕괴가 20세기 러시아에 벌어진 가장 큰 지정학적 재앙이라고 말한 바 있다. 즉 푸틴은 모든 것을 1991년 이전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경계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서독과 동독이 나눠져 있으니까 서독, 그리고 서독 밑으로는 이제 오스트리아는 중립국이었으니까 빼고, 그리고는 이탈리아의 맞은편에 아드리아 해가 있고, 아드리아 맞은편에 이제 유고슬라비아 또는 알바니아 이런 공산권 국가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탈리아와 서독이 유럽의 경계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남유럽에 가서 그리스와 터키가 또 교두보를 이렇게 장을 하고 있었던 그 경계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991년 소련이 무너지고 그 이전에 동유럽 국가들이 마구마구 떨어져 나가면서 지금은 그 동독뿐만 아니고 이제는 동독 옆에 있던 폴란드까지도 자유진영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폴란드 아래에 있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이 많은 나라들이 분리되고 유고슬라비아의 많은 나라들이 분리되고 해가지고 그게 뭐 전부 자유진영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공산진영의 완전히 이 흑해를 담당하는 핵심 세력 중에 하나였던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도 전부 나토에 들어가 버렸죠. 특히 루마니아와 폴란드엔 이지스 어쇼어가 들어와서 여기서 바로 그냥 모스크바에서 쏘는 이 러시아에서 미국을 향해 쏘는 그런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춰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푸틴은 최소한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있는 이지스 어쇼어 그리고 거기에 있는 미군을 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토에서의 축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뭐 그런 것들은 요구가 들어질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고 싶어한다라는 게 현재 이 사태의 핵심이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련 붕괴 이후에 정말 뭐 동네 북처럼 두들겨 맞았던 이 러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다시 패권을 노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미국하고 지금 붙어서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미국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때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이후에 미국에게 이 트럼프의 4년 시대 동안 굉장히 휘청거렸는데 이제 바이든이 들어오고 나서 불과 1년 만에 완전히 그냥 상황 역전해서 미국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핵심은 석유와 천연가스입니다. 로이터가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해 러시아의 석유 가스 수출은 당초 목표치의 51.3%를 초과 달성해서 119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배럴당 45달러 수준으로 계산했던 당초 예상이 배럴당 69달러로 치솟아 벌어진 일이었다. 러시아의 지난해 총 수출은 4,898억 달러로 이 가운데 원유 1,102억 달러, 석유 제품 687억 달러, 천연가스 618억 달러로 석유, 가스 관련 품목이 전체 수출 구성의 50%를 상회했다. 유가 상승 덕분에 지난해 연방 총수입 규모의 36%를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이 차지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인균의 군사TV, 저희 두 번째 채널이죠. 그 군사TV를 통해서 러시아가 야 오늘은 이런 무기 만든단다. 또 오늘은 또 이런 무기를 만든다고 하네. 이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렸었습니다.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그런데 도저히 러시아의 국가 예산, 그 중에서도 국방 예산의 수준으로는 해낼 수 없는 그런 전략 잠수함, 전략 무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났냐? 바로 이겁니다. 아니 국가 매출이 1.5배가 불어버렸는데 완전히 그냥 뭐 너무나 해피한 상황이죠. 이러니까 돈이 생기니까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권력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2000년대 이후 미국의 대통령들의 면면인데 이런 대통령들이 도대체 러시아와 어떻게 해왔길래 이런 식으로 밀리게 됐냐, 그리고 러시아가 다시 부상하게 됐냐
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는데요. 자, 2000년대 초반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을 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죠. 물론 9.11 테러를 맞아서 그때부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었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만 하고 말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라크전을 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라크전은 명분 없는 전쟁, 결국 WMD 없었죠. 그래서 전 세계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그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을 왜 했냐? 물론 아프간전은 9.11 테러 때문에 했지만 이라크전까지 왜 했냐? 바로 소모성 군수산업투자를 그리고 또 유가를 상승 이런 딥스테이트의 일원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세 사람은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완전히 반대되는 정당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이거예요. 뭐냐? 딥스테이트의 일환이다. 그래서 여기는 대규모 전쟁과 소모성 군수산업, 군산복합경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돈을 벌어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바마는 핵무기를 감축했어요. 미국의 능력을 다운시키는데 주력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핵무기 감축, 그리고 또 시퀘스트를 통해서 국방 예산을 20%씩 삭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래식 전략까지도 완전히 그냥 망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니까 B-1B 폭격기 또는 항공모함 이런 대형 전략 무기들을 수리를 못하는 거예요. 정비를 못하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시대로 와보니까 이 B-1B 폭격기가 움직일 수 있는 게 몇 대 안 남았고 항공모함이 장부상에는 10척인데 이게 움직일 수 있는 항공모함이 3척, 4척도 안 되고 이런 상황으로 트럼프가 군사력을 물려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유가를 유발합니다. 나중에 그래프 보여드리겠는데 정말 희한하게도 이 오바마, 바이든 그리고 부시 이 시절에는 유가가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가 트럼프 때 확 내려왔죠. 바이든 대통령도 핵무기 감축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 아직 의회에서 반대해서 감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유가를 유발합니다. 제가 1년 전에 바이든 당선됐을 때 앞으로 고유가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인위적으로 고유가를 유발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딱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미국이 돌아왔다. 라고 해놓고 사실은 집단 안보가 균열 가고 있죠. 왜냐? 지금 안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입으로만 싸우며 실제로는 도망가고 있는 미국인데요. 균열이 가속화되는 미국의 글로벌 동맹 레짐입니다. 자, 러시아가 이렇게 에드미럴 유스티노프 배틀그룹 한 개의 순양함 전단 여기에 전투함이 3척 있어요. 이거를 이 밑에 그리스 밑에 있다가 이걸 쑥 밀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려버렸어요. 여기까지 올렸는데 여기 어디냐? 아드리아해 입구입니다. 올려버리니까 여기 아드리아 안에 크로아티아에 스플리트라고 하는 이 항구에 미국의 해리 S. 트루먼 항모 전단이 휴식차 정박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쑥 올라오니까 이 항모 전단은 전부 출격했습니다. 왜? 만약에 여기서 미사일이라도 날아오면 항구에 있을 때는 배는 접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는 바다로 나와야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것이고 비행기, 전투기는 하늘에 떠야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것이지 이 배와 비행기는 그냥 땅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쇳덩어리예요. 탱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탱크도 움직여야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의 순양함 전단이 딱 치고 올라오니까 여기 스플리트에 휴식하고 있던 해리 S. 트루먼 전단이 갑자기 나왔어요. 출항했습니다. 그럼 출항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들을 밀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나오고 있는 SNS의 사진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 물동량이 많으니까 선박들 운항이 많으니까 ADS-B를 안 켜면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시시때때 ADS-B를 켰는데 그 잠깐 켜는 ADS-B 상황을 보면 북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도망가고 있는 거죠. 아니 항모전단이 전투함 3척한테 아무리 여기 초음속 미사일이 32발이 있는 전단이라 하더라도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이 3척 합하면 32발이 장착되어 있어요. 그 초음속 대한미사일 32발이라 하더라도 항모전단이 이렇게 도망가서 됩니까? 그럼 여기는 왜 막느냐? 이 항모전단이 흑해로 들어와서 돈바스 지역을 압박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서 그냥 틀어막고 안 비켜주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여기 그냥 아드리아 해에 마치 연못 속에 갇힌 잉어처럼 그냥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많은 기자들이 묻습니다. 지금 침공했는데 지금 미국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니까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러시아군은 이전에도 돈바스 지역에 계속 주둔해 왔었다.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에 새로 들어온다고 해도 그 자체를 침공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말은 돈바스 러시아에게 넘겨주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상황을 지켜보던 동맹들은 야 이거 어떡하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오면 우리도 안 지켜주겠네?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덩치 크고 핵 가지고 센 나라 딱 들어오면은 이거 뭐 말로만 확장 억제니 뭐 핵 우산이니 이런 이야기 하다가 들어오면 우리 안 지켜주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냐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맹 균열이 가속되는 미국의 글로벌 레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한 달 전에 기사가 나왔던 것이 다시 반추가 되는데요. 정확하게 한 달 전에 1월 24일 날 파이낸셜 타임스 영국이죠. 여기서 보도를 했는데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미국이 물러날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것은 그 다음 타자는 대만이 될 것이다. 왜? 중국이 야 미국 쟤들 말이야 세게 나가니까 꼼짝 못하네 하는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기도 싫은 내용인데요. 보겠습니다. 중국, 러시아는 상호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양국 모두 미국 1극 체제가 아니라 다극 체제로 세계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미국 1극 체제 몰락의 상징이었다. 푸틴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과 같은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고 시진핑 역시 동풍이 서풍을 제압할 때라며 미국 1극 체제가 끝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독자적인 세력권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다면 중국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러시아의 성공에 고무되어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력 강화와 대만 점령을 통한 천하 통일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지역 패권을 추구하고 중국은 세계 패권을 추구하지만 패권 경제국 모두 엄청난 핵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크라이나 분쟁과 같은 국지전과 다른 형태의 전쟁으로 세계 질서가 서서히 재편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맥락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 질서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정말 아주 생각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철수했을 때 쟤들이 이제 미국이 맷집 내구력이 다 했으니까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손들었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쟤들 끝났다. 쟤들 맷집은 저것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고 체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야 중국이 동풍이 서풍을 제압할 때야. 이제 우리 중국이 미국을 제압할 때야. 이제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러시아는 유럽 지역의 패권, 지역 패권, 그리고 중국은 세계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번 지역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이 미국 쟤들은 세게 나오고 그래 한번 붙자 라고 하면은 그냥 물러서는 놈들이구나. 남을 위해서 피를 이제 흘리고 싶지 않구나. 피 흘릴 능력도 안 되고 간도 없고 그런 상태구나. 그러면 대만 쳐버리지, 남중국해 쳐버리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카멜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독일에 가서 이 안보회의를 하고 귀국하는 기자회견을 하는데 비용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석유값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속내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날 진짜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장 위험한 순간에 있을지도 모른다. 유럽의 안보가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다.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은 우리가 지지해온 가치와 모든 것을 위해 때때로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상황에서는 에너지 비용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큰 비용이 될 수도 있는 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의 안보가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고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세계대전, 그래서 우리가 지지해온 가치와 모든 것을 위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인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 때때로 뭔가를 희생해야 한다, 내놔야 된다. 그게 뭐냐? 바로 에너지 비용, 석유, 천연가스 이런 거 가격 올려주자. 미국에서 셰일 가스, 셰일 오일 이거 꽉 끌어내면 되는데 트럼프 시대에는 그걸 해서 가격을 확 다운시켰는데 얘들은 그거 안 하고 탄소, 셰일 가스 추출할 때 탄소 중립에 위배된다 이거예요.
그 탄소 중립을 핑계로 이렇게 러시아의 체력이 될 수 있는 천연가스와 오일 이 가격을 희생해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측했던 대로 이거 가지고 이제 선물이나 이런 것서 그런 시장에서 돈을 확 땡기는 이런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중산층 파괴, 문명 후퇴 위기 희망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11월 8일인데요. 미국 하원 선거, 상원 선거, 중간 선거 있죠. 여기에서 트럼프가 밀고 있는 세력이 확 이겨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이든 정부의 힘을 빼버리면 되죠. 지금 여기 truth라고 있는데 뭔가 뭐 트럼프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만든 SNS, 트위터 같은 SNS 플랫폼인데 지금 완전 인기 폭발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미국이 다시 중국과 러시아의 힘을 빼는 이런 정책을 펴 나가는 힘을 실어줄 때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을 막아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 전초전으로 지엽적이지만 이 극동에서 중국의 부상을 가장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엄청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 미국 정부와 다시 아주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는 정부가 탄생을 한다면 또 이 중국의 부상을 막아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 될 수가 있죠. 그건 바로 3월 9일 우리 선거입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선거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운명뿐만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세계의 운명까지 번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절대 부정선거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눈 부릅뜨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자유민주진영 정말 전열 재정비하고 천부인권 지켜내야 됩니다. 독재 세력으로부터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유민주주의, 인권 지켜내야 되는데 그 스타트는 3월 9일 선거 승리 그리고 11월 8일 선거 승리라고 봅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아무튼 생존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